안녕하세요. 내일 시험 보시죠? 네. 시험은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점수 안 나오는 분들은, 시험을 너무 덜 보셔서 그래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문제가 꽤 있죠. 저는 이제 모의고사 훈련을 안 하셔서 그런 거니까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얼핏 공시법령을 보니까 요약집에서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낸 문제는 아니지만 요약집에 거의 100%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방문각 시험은 좀 쉽습니다. 문제들이. 네, 꼭 보셔야 될 테고요. 지난 시간에 한 걸 좀 확인해 보면 검인계약서 보셨을 텐데요. 검인계약서. 이 검인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첨부한다고 했죠. 첫 번째, 등기 원인이 계약일 때.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하여. 네 번째,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검인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등기 원인이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률 규정, 상속, 공용증서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단독행위, 이때는 검인계약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첨부하니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나 지상권, 전세권, 이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첨부하는 거니까 우리 등기법은 부동산이 건물, 토지죠. 따라서 선박이나 임목 등기 이럴 때는 검인계약서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검인계약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검인계약서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 검인계약서가 첨부가 되면 관할관청은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죠. 즉 서면조사 갖고 끝납니다. 형식적 심사한다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공부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정보. 이 토지거래 허가정보는 거래가 유상일 때,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아니 잘못 얘기했네. 거래가 유상일 때, 등기 원인이 계약이거나 예약일 때,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나 지상권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물론 예약이 포함되니까 가등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정보를 첨부할 겁니다. 따라서 유상일 때 첨부하는 거니까 무상일 땐 첨부하지 않겠죠. 계약이나 예약일 때 첨부하니까 단독행위나 법률 규정은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소유권 등기나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등기나 지상권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만 첨부하기 때문에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는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정보는 계약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등기 신청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야지만 토지거래 허가정보를 첨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감증명은 등기 신청 정보에 등기 의무자가 찍은 도장이 그자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첨부하니까 공동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을 첨부할 겁니다. 단독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도장을 확인하는 것이니까 방문신청의 경우만 인감증명 첨부하고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3개월이라고 했죠. 3개월 기억하셔야 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 8가지, 그 중에서 7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있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했죠. 요거는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도 인감증명을 첨부했죠. 그리고 등기필 정보는 한 번만 작성이 되니까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 이를 대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공중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네 번째, 하필 특례 규정에 의해서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하필 등기가 가능하죠.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하필 등기 신청할 때 그 공유자의 확인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이때 확인서에 찍혀 있는 도장이 그자의 인감증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힌 도장이 그자의 도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 용익권자의 확인서가 첨부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도 인감증명을 첨부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첨부될 때
거기에 상속인 전원의 도장이 찍혔을 텐데 그때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3자의 동의승낙승낙서가 첨부될 때 그때도 찍혀있는 도장이 그자의 도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암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암기하면 절대로 4개 이상 못 넘겨요. 암기는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주소증명정보를 첨부했는데요. 주소증명정보 및 주민등록증명정보. 그렇죠. 그래서 이건 등기 권리자만 첨부한다고 했죠. 등기 의무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기 권리자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죠. 따라서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록할 때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등기명이 되는 등기 권리자만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증명정보를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단 예외가 있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도 주소증명정보는 첨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한 이 주민등록번호는 우리나라 사람만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또는 법인, 비법인 사단지단 이때는 주민등록번호의 역할을 하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는데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 주체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자주 출제가 되니까. 또한 비법인 사단재단도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재단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죠. 이때 비법인 사단재단이 등기신청 시 첨부해야 되는 정보 4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출제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가액 등기를 했는데 이 거래 가액 등기는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2006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등기 신청 시 첨부하죠. 그러면 등기관은 갑부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거래 가액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뭘 첨부한다고 했죠? 매매 목록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매매 목록이 첨부가 되면 갑부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매매 목록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나 매매 목록을 첨부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등기원인이 뭡니까?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하고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일 때 그때 거래가액 등을 등기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매매 계약서는 반드시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것까지 기억해 두셔야 되고 등기 신청의 치하 철회라고 봤죠. 철회로 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철회예요. 따라서 신청 정보 환부하고 첨부 정보 환부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몽땅 환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 치하는 가능하지만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 치하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치료만 취할 수는 없고 전부 취한 다음에 새로 지상권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등기 신청의 보정을 보셨는데 이 보정 명령을 고지할 의무는 등기관에게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등기관은 각하 결정을 해도 되고 보정 명령을 고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등기관의 재량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것도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죠. 29조치 이후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건 민법 지식을 이용해서 하나씩 한 줄씩 이해를 하셔야지만 득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가 나오는데 예전에 등기필증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등기필증 제도는 2가지 기능을 수행했죠. 영수증의 기능과 등기 의무자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했는데 이때 영수증의 기능은 뭐가 대신한다고요? 등기 완료 통지. 또한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 이는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등기필 정보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 일정한 요건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세 번째 새로운 등기명인이 존재할 것, 네 번째 등기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명인은 동일한 사람일 것. 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작성 통지가 되는 것이 등기필 정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을 테고 등기 신청인이 없을 때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을 테고 새로운 등기 명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기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또한 등기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 명인이 동일한 사람이 아닐 때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죠. 이때 네 가지 정도는 꼭 외워두시라고 했죠. 첫 번째, 승소한 등기무죄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두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세 번째, 집권 보존 등기. 네 번째, 강공서의 취업탁에 의한 등기. 이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다른 사람이니까. 다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못하니까 통지도 못 해주겠죠. 다른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뭡니까? 등기완료 통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완료 통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와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되지 않는 등기명인에게 알려주는 등기완료 통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까지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아요. 등기완료 통지까지.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보실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가장 어려운 것까지 오늘은 보실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까지. 여기 갑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는 경우는 보통 세 가지가 논의가 되는데, 첫 번째,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한 자가 무조건 소유하죠. 두 번째,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매립한 자가 무조건 소유하게 될 겁니다. 또한 규약상 공용 부분이 폐지가 되면 이게 뭐로 복귀가 된다고 했습니까?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된다고 했죠. 따라서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이 경우에는 이 갑은 이 소유 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소유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공시해야 돼요.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침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공시해야 되는데, 공시하는 방법이 있겠죠. 부동산은 공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등기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갖춰달라고 갑은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존 등기란 말 자체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갖추는 공시 방법인 등기, 이게 보존 등기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갖추는 공시 방법인 등기, 이를 보존 등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당연히 등기비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단독 신청이겠죠. 따라서 말소도 단독 신청, 말소 회복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보존 등기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관은 보존 등기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를 신청하는 갑은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죠. 소유권자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갑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증명할 수 있는 자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소유권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을 텐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몇이 있느냐? 넷이 존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요 넷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넷을. 요약실 보시고 외워보죠. 첫 번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그렇죠. 다시요. 같이 꼭 외우셔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즉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그렇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자는 대장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소유권이 증명되기 때문에 등기관은 보존등기를 시행해 줄 겁니다.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자도 법원의 판단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수용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이 증명되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이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국가기관에 의해서 소유권이 증명되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거예요. 요 네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존등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것이 요 네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죠.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입니다. 그냥 구청장이 아니고요. 자치구청장이에요.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이때 첫 번째와 세 번째까지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하고 요 네 번째는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요 네 번째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갖고 자꾸 문제를 내요. 요걸 갖고 네 번째, 확인서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만 가능하고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외우시면 헷갈리시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토지의 경우에는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반드시 존재해요. 이 지적공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존재하죠.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요거 갖고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1번이 뭐가 있죠?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니까 요 4번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건물인데 이 건물은 둘로 나눠집니다. 건물은 허가를 받은 건물이 있을 테고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존재할 겁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건축물 대장이 존재해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니까 요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은 등기를 인정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무허가 건물도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도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등기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의 경우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네 번째예요. 대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요 확인서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무허가 건물의 경우 이 확인서 갖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텐데 이 확인서는 뭐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등록되어야지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표시. 이 두 가지가 바로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도 건축물 대장과 같은 내용이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확인서의 요건이에요. 그러면 이 확인서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건축물의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유자의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류가 존재하죠. 건축허가서라는 서류가 존재합니다. 건축허가서. 이 건축허가서는 건축물의 표시도 등록되어 있고 건축주가 등록되어 있어요. 건축주를 건축허가명의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건축허가명의인. 그러면 이 건축허가서를 가지고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건축허가서를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는요. 여기서 이 건축물의 표시는
건물이 완성이 된 다음에 건물의 객관적 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돼요. 건물의 객관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되는데 이 건축허가서의 건축물의 표시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 작성이 된 겁니까? 완성되기 전에 작성이 된 겁니까? 완성되기 전에. 따라서 건물의 객관적 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건축주를 소유자로 볼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는 남의 이름을 빌려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 건축허가 명의는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허가서 가지고 건물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보실 건데요. 첫 번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대장인데 이건 대장입니다. 예전에 다 한 거예요. 이건 대장인데 부동산 표시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고 최초의 소유자는 갑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갑으로. 그러면 갑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갑은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전 등록을 해줬다는 겁니다. 증여를 통해서 이전 등록을 해줬어요. 아직 등기부는 없기 때문에 이전 등기는 못 해주고 그냥 대장에서 이전 등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이건 대장인데 마찬가지로 대장인데 부동산 표시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최초의 소유자는 국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로 등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국가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 텐데 국가로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맨 처음에 탄생하면 국가 안에 있는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예요. 이를 국민들에게 하나씩 분배한 겁니다. 저한테 분배된 건 어딘지 한번 찾아봐도 없던데, 네. 여러분들은 갖고 있나요? 네. 여하간 국가가 국민들에게 맨 처음에 분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결국은 여기에 국가가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요 갑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을도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걸 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원칙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국가로부터 이전됐지만 이건 생략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여기서 그는 상속인도 꾸며주고 그 밖에 포괄승계인도 꾸며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상속인은 누굽니까?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밖에 포괄승계인도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의 포괄승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포괄승계인에서 문제가 되는 자가 뭐가 있습니까? 유증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유증은 둘로 나눠지죠. 유언을 통해서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이 가진 재산을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다른 자에게 유증을 할 때 포괄유증. 자신이 가진 재산 중에서 하나를 딱 특정해서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특정유증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인가요? 특정승계인인가요? 포괄승계인. 특정유증을 받은 자도 포괄승계인입니까? 특정승계인입니까? 이건 특정승계인이죠. 이건 포괄승계인, 특정승계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 또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갑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갑으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갑으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건 허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을이 안 되니까 상속인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상속인에게 보존등기 신청을 인정하는 근거는요. 상속이 이루어지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의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얘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안 되면 당연히 상속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등록을 받은 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될 겁니다.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을로부터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건 가능해요. 얘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그 상속인도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을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요? 가능할 겁니다.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안 될 겁니다. 이거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이전 등기를 취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렵죠? 네.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려워하세요. 수험생분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또 좀 어렵죠?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판결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판결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주문과 이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문은 주된 문장이라는 뜻인데요. 법원이 내린 판단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유는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문에도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고 요 이유에도 판결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법원이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문은 보통 두 줄에서 세 줄로 대단히 간략한데 이 주문의 끝문장이 뭐뭇을 확인한다 이렇게 끝나면 무슨 판결이라고 했습니까? 확인 판결. 주문의 끝문장이 뭐뭇을 이행하라 이렇게 끝나면 이행 판결. 그 다음에 뭐뭐 한다 이렇게 끝나면 형성 판결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으로 끝나건 관계없이 즉 판결의 종류와 관계없이 요 판결 이후에 A가 소유자임이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 A는 법원에 의해서 소유자로 인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A는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한한다. OX, X.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판결의 종류를 묻지 아니한다. O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걸 할 건데요.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갑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 취득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보존등기 신청하겠죠. 아직은 보존등기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갑이 이 건물을 신축할 때 많은 비용이 들겠죠. 사람을 사용해야 되니까 인력에 대한 비용이 들 겁니다. 또 건축물 자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각종 비용이 들 거예요. 그런데 갑의 친구 중에서 을이라는 놈이 친구인데요. 영수증을 위조합니다. 영수증을 위조해서 위조된 영수증을 가지고 소유권을 증명해서 대장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버립니다.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최초의 소유자를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저 건물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법적 분쟁이 발생할 테니까 이제 이 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판결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은
그 판결서를 가지고 이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됩니까? 있을 겁니다. 대장에는 먼저 을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죠. 따라서 대장 갑의 이름으로 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뭔가가 필요할 텐데 그 뭔가가 판결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거예요. 주문은 아마도 이렇게 끝날 겁니다. 갑은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이런 판결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 갑은 등기소에 가서 그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판결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요 갑이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판결서가 필요한데 소송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너를 피고로 삼아야 되겠다. 대신 내가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네가 피고가 되고 판결서 받으면 내가 보존등기 신청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생한테. 그럼 이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법적 분쟁이 발생한 자 사이에서의 판결이어야지만 그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갑은 소송을 제기하는 자 원고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피고가 있어야 되겠죠. 피고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자를 피고로 삼아야지만 그 판결은 유효한 판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피고 적격이 있는 자라고 부릅니다. 피고 적격이 있는 자를 상대로 피고로 삼은 판결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쟁이 전혀 없는 자기 동생과 사이의 판결서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아무나 판결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피고 적격이 있는 자, 즉 법적 분쟁이 발생한 상대방, 그 자를 피고로 삼은 판결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이 피고 적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면 보존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바로 피고 적격자예요. 보존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 그 자를 피고로 삼은 판결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다시 그릴게요. 여기 을은 피고 적격이, 즉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왜요?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 을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병은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을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병은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보존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을로부터의 상속인은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요? 네? 있을 겁니다.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병으로부터의 상속인은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없을 겁니다. 특정 유증을 받은 자도 없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보존등기 신청에 가능성이 있는 자만이 피고가 될 수가 있고 그 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지만 그 판결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얘는 피고 적격이 있을까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피고 적격이 있겠습니까? 네? 아니, 피고 적격, 보존등기 신청 가능. 그걸 보시면 돼요. 얘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얘도 피고가 될 적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을로부터의 상속인은요? 있을 겁니다. 포괄 유증을 받은 자도 피고 적격이 있습니다.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어디 갔지? 예. 피고 적격이 있겠습니까? 건축주, 건축허가명의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건축주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봤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보존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대장인데 부동산 표시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그 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있다면.
그런데 거기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는 등록은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누구로 피고를 삼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될까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대장에. 그러면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부동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부동산이 토지일 때는, 토지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이기 때문에 통치권 행사자가 이거 피고가 돼야 돼요. 누굽니까? 국가가 피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건물이라고 한다면, 건물은 모든 서류들을 대부분 시장구수 구청장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보통 이걸 보관하고 있어요.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될까요? 지자체, 즉 시장구수 구청장, 얘를 피고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세 번째, 수용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러면 다 보신 거예요. 책을 좀 보죠. 100쪽을 보시는데 소유권 보존등기 나와 있죠? 거기 의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상속등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된다고 했죠. 상속인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없지만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존등기를 어느 경우에 신청하느냐면, 처음에 원시 취득하는 경우, 건물을 신축하다든지 바다를 메꾸는 경우, 그때는 원시 취득이죠. 그때는 네,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직권 보존등기,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다면 그때는 먼저 등기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권으로 보존등기에서 등기부를 만든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실행한다고 했죠. 하나 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법원의 촉탁이 있게 되면 그때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직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실행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 폐시가 되면 이때 전유 부분은 환원이 될 테고, 전유 부분은 환원이 되면 전유, 구분 소유자가 나타날 텐데 이때 구분 소유자가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보존 등기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나와 있는데요. 거기 제한 1번은 설명을 했고요. 2번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인데, 셋째 줄에 일부 말소 의미를 가지는 경정등기, 이거 밑줄 치십니다. 일부 말소 의미를 갖는 경정등기,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갑은 자신의 갑과 을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이렇게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 얼마를 이 비용을 냈냐면 1억, 을도 1억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갑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맞습니까? 갑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1억씩 각출했으니까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공유하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갑이 지분권자 1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보존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이렇게 기록이 됐더라는 겁니다. 즉 단독으로 자신의 이름으로만 보존 등기를 실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지분을 설명드릴 때, 지분은 이 부동산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구성된 점을 어떻게 소유한다고 했습니까? 반씩 이렇게 소유하는 게 지분이라고 했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분의 개념이 부동산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때 그 점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눠 갖는 게 지분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소유하는 겁니다. 갑과 을은. 그런데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됐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가 된 겁니다. 원래 소유는 이렇게 소유해야 되는데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됐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등기는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럼 이 잘못된 부분을 말소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일부 말소라는 건 없어요. 맞습니까? 일부 말소라는 개념은 없고 전부 말소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까? 제대로 된 겁니까? 제대로 된 거예요. 요 일부만 잘못됐죠. 처음부터 잘못 등기된 거죠. 원시적 일부 불일치. 맞습니까?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치는 등기 해야 되겠죠. 무슨 등기였습니까? 경정등기. 이를 일부 말소 의미를 갖는 경정등기라고 불러요. 일부 말소 의미를 갖는 경정등기. 이거 되셨을까요? 네.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1번 소유권 경정. 그 다음에 값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될 텐데 이를 일부 말소 의미를 갖는 경정등기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 자체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2번 정도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신청이 나와 있죠. 신청이 전부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으니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이외적으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상속이 여기서 그는 최초의 소유자를 얘기할 겁니다.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얘기할 거예요. 따라서 그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밖에 포괄승계인 이 포괄승계인도 그로부터 수식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의 포괄승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 다 설명했고요.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의 종류는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묻지 않다고 했죠. 아무 판결이나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루어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 이건 이행판결이에요. 이행판결. 거기 판결 이후에는 보존등기 신청인의 이름이 소유자로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판결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되고요. 2번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네요. 이건 형성판결이죠. 형성판결. 형성판결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즉 판결의 종류를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나와 있는데 동글뱅이 2번 설명했죠.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은 판결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건물은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된다고요? 지방자치단체. 맞습니까? 네,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 명인을 상대로 한 판결 어떻습니까? 피고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 1번이에요. 1번.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모르실 텐데 굉장히 높은 민사소송법 지식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읽어보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밑줄 치죠.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 이거 밑줄 치십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 이행소송입니다. 이행소송.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밑줄 치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 여기 밑줄 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 밑줄 치십니다. 치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줄 치신 다음에 화살표 여기 밑줄 치신 다음에 화살표 이렇게 뽑아내셔갖고 주문이라고 표기합니다. 주문 이렇게 표기합니다. 판결세 주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왜 주문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인데 이행이라는 문구가 있죠. 그러면 이행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주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이거는 확인 판결의 주문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판결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판결서는 판결 주문과 이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문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고 이유에도 판결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서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해조서예요. 이 화해조서가 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느냐면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한 서류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조서, 청구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이러한 서류들은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화해조서는 법관 앞에서 법원 사무관이 화해조서를 작성을 했을 텐데 화해 계약의 내용을 법원 사무관이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화해 계약은 뭡니까? 내용이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양 당사자가 일정 부분 양도해서 합의를 한 계약, 양보해서 합의를 한 계약, 이걸 화해 계약이라고 불러요. 둘 다 일정 부분 양보해야지만 화해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그런데 이 화해 계약이 체결되고 이 내용이 법원 사무관이 법관 앞에서 작성한 서류예요. 이 화해조서도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같은 효력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 화해조서는 주문과 이유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양 당사자의 합의된 내용이 그냥 나열되어 있습니다. 서류 자체가. 따라서 이거는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화해계약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판결문이 주문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유 부분이 따로 없습니다. 이건 법원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계약은 주문에 대해서만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고 그 이외의 부분은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이라는 문구가 있죠. 거기에 주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 요게 주문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여기에는 판결의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판결의 효력이 인정이 되니까 당사자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인정받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밑 옆에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이거는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 부분은 판결의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도인은 소유권자임이 인정이 될까요? 판결의 효력이 인정이 안 된다니까. 매도인은 그 토지가 매도인이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 이거는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구를 기준으로 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없더라는 겁니다. 이 문구를 기준으로 해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문에 해당되는 부분만 판결의 효력이 인정되고 그 이외의 부분은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화해조서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화해조서를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매도인은 보존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죠? 네. 이게 민사소송법 내용이라서 좀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다 설명을 했고요. 수용은 뒤에 나옵니다. 나오시는 게 아니라, 102쪽을 보시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자치구청장이라는 거. 자치구청장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자치구청장의 확인서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건물의 경우로 한정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건물의 경우로 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거기 1번, 2번 건물의 표시, 소유자의 표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똥골뱅이 2번에 좀 밑줄 치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것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한 동 건물의 표시 및 한 동의 건물을 이루는 모든 구분 건물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지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각 모의고사에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등기 실행.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뭘까요? 2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원님과 그 날짜를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않아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등기원인을 따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짜가 워낙 불분명하기 때문에 등기원인 날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문구죠. 그 다음에 이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벌써 1시간이 가버렸네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